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옥승입니다. 자, 오늘 새롭게 양리학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양리학은 총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 올렸던 해부, 생리, 병리 다 아울러서 그렇게 양리학을 할 예정이고, 조금 여유 있게 개수는 조금 많아지더라도 뭐 2개 할 수 있었으면 3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봐주시고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은 양리학 개요입니다. 개요는 양명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양동학, 양역학, 그리고 이제 투약 오류 같은 이런 것들 나눠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은 이제 개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제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1장은 양리학, 즉 개요, 약동학, 양역학 금방 말씀드린 뭐 반응의 차이와 투약 오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정의, 양리학의 정의는 뭐냐? 파마콜로지. 파마라는 말은 약물이란 얘기고, 라지 하는 말은 학문이죠. 그 약물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파마코테라피라고 해서 약물을 사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게 이제 양리학의 정의가 될 수 있고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는 거는 의료인들은 양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인체와 질환에 대한 해부생리 병리적인 앞에 금방 얘기했던 이런 기초적인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약이 어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해부학적인 생리학적인 병리적인 기초 지식이 없으면 너무너무 어려운 게 이 양리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물의 고유한 특성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각 개인마다 성별, 연령, 뭐 인종 같은 이런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양날의 칼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팍 공격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으로는 자기가 다칠 수도 있는 이런 게 약인물입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 같은 것들도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양리학의 역사와 이름, 그리고 승인과 규제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역사는 사실 고대에서부터 뭐 이럴 때는 이런 약초가 좋다더라 이러면서 왜 옛날 영화 보면은 뭐 남자 하나가 뛰어가서 막 산 골짜기에 막 이렇게 불뿌리 뜯어갖고는 막 붙여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허발 메디슨이라고 해서 이 경험에 의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거죠. 기원전 3000년, 1500년 쭉쭉 나오면서부터도 식물 처방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이제 서기 200년부터 한 1200년 동안 중세시대죠. 이거 암흑 중세시대에도 약초와 관련된 민간요법. 우리나라 한의도 그렇죠. 동의보감 이런 것들도 약초와 관련된 민간요법들이 여전히 사용되어 왔다. 뭐 1693년에 이제 영국의 내과 의사가 처음으로 파마콜로지라는 얘기를 썼고 약초를 이용한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도 했다는 거죠. 1800년 이제 화학자들이 이제 화물 같은 것들을 분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서면 이제 뭐 과학이 어마무시하게 발전하면서 분자 단위로까지 이게 순수 물질까지 분리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걸 합성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약 저런 약 화학 물질 합쳐갖고 작용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양리학의 발전, 약물의 발전은 뭐 이루 말도 못할 정도로 발전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질병 예방,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요즘에 가장 큰 비즈니스 이러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뭐 자동차 만들고 전자제품 만들고 휴대폰 이런 비즈니스 사업도 있지만 약물하고 관련된 바이오메디칼 관련된 이 사업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규모가 크죠.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코비드 19 시대에는 더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약물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름을 아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화학명, 일반명, 상품명. 화학명은 왠지 이름만 들어도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 같다. 머리 아프죠. 왜냐하면 화학 하시는 분들은 화학명 하는 게 편하겠죠. 왜? 어떤 작용기 붙여갖고 이름 분자식 이름 외우듯이. 근데 음상에서는 잘 쓰진 않습니다. 물론 심플한 건 있지만. 근데 일반명을 가장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아세트아미노펜 이러면 타이레놀 딱 나오죠. 이부브로펜 딱 나오면 이거는 뭐 에드빌 같은 거 딱 나오고 아스피린 이러면 아스피린 프로텍트 이렇게 상품명 딱 나오고 뭐 이런 것처럼 일반명하고 상품명이 많이 나오고
상품명은 조금 하나의 일반명의 약물을 갖다가 굉장히 회사마다 다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병원 단위, 약국 단위 이런 데서는 일반명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박스 1에 보시면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타이레놀 예를 들어서 이게 화학명은 파라아세틸 아미노페놀입니다. 파라아세틸 아미노페놀 하나 주세요. 약국 가서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타이레놀, 이거는 상품명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타이레놀 주세요 이러지, 우리 그 약국 가서 그냥 기침약, 감기약 주세요 이러면 실제로 성분표를 보면 안에 아세트아미노펜이 500ml 들어있어요, 뭐 250ml 들어있어요, 600ml 들어있어요,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의 보시면 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일반명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제품 찍어갖고 아세트아미노펜 일반명이고 이거는 상품명이다. 근데 화학명은 적혀 있지 않죠. 왜? 복잡하니까. 파라 아세틸 아미노페놀이다. 하나하나씩 보시면 이 화학명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에서 만든 거예요. IUPAC에서. 길고 복잡하고 외우기 힘들다. 이거 보시면 6 아이소프로놀 8 트라이데케, 발음하기도 힘들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 각각 구조, 작용기에 따라서 이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통 의학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세팔로스포린이나 항생제 분류 혹은 퀴놀론 아니면 뭐 티아지드, 벤조다이아제핀 이런 간단한 화학명 군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일반명은 보통 미국에서 FDA, 그 다음에 WHO 같은 많은 기관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놈을 알고 있자. 예를 들어 놨죠.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브로펜 이렇게.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가 이름을 붙인 거죠. 기억하기는 쉽죠. 근데 비슷한 성분의 수많은 제품을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고 외우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복합제. 예를 들어서 밤에 먹는 약 이러면 이제 아세트아미노펜도 들어있겠지만 안티히스타민 같은 거 좀 넣어서 잠도 잘 오고 콧물도 좀 적게 나고 이런 약제들이, 복합약들이 굉장히 상품명에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일반명을 쓰자.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앞 글자를 보통 대문자로 쓰고요. 혹은 뒤에다가 R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일반명 아스피린. 제품에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아스피린 프로텍트 이런 것들 있죠. 이거 보시면 뭐 바이아르, 뭐 무슨 아나신, 뭐 여러 가지 상품명들이 있어요. 이부브로펜 같은 경우에는 에드빌 같은 거 있고, 애기들 먹던 브루펜 시럽, 뭐 브루펜, 뭐 이런 여러 가지, 맥시부펜,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품명이 있다는 거죠. 자, 약물의 이름에서 우리 처방약과 비처방약 하는 구분은 있습니다. 처방약은 닥터가 쓴다. 닥터가 쓰기 때문에 약물의 정확한 사용법, 부작용 같은 교육받아야 되죠. 굉장히 위험한 사이드 이펙트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그런 약들이 보통 처방약으로 나라에서 딱 정해놓은 거고, 비처방약 같은, 보통 영어로 이제 오버 더 카운트라고 해서 OTC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은 이제 약국 넘어서서 편의점 가도 타이레놀 정도는 살 수 있죠. 이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풀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상호작용, 부작용, 잠재적 위험은 네가 감수해라. 이게 이제 비처방약입니다. 어디까지 풀어줄지, 어디까지 교육될지가 참 고민이 하죠. 실제로 병원에서 타이레놀이 이게 지금 OTC처럼 돼 있으니까 이거를 뭐 왕창 먹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 소재도 따르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8월 말인데요.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달에 우한 지역에서 해서 뭐 전 세계로 팬데믹으로 다 퍼져 있는 상태죠. 실제로 약물을 승인하고 이거를 검사를 해주고 제품을 출시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은 코비드 19의 백신을 만든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생략할 거는 생략하고 막 일상 이상 같이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 하지만 원래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지금 이머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요 슬라이드 갖고 다 설명하면요. 약물의 승인,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같으면 식품의약국, 이걸 FDA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네 가지 단계에 따라서 어떤 약물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부서입니다. 몇 가지 단계? 네 가지 단계. 이 단계를 거쳐야만 약품으로 출시할 수 있다. 아무 때나 이상한 거 만들어 갖고 사이드 이펙트가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라. 거치면 내가 오케이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전임상 연구. 이거는 실험실과 동물,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실험실과 동물, 이걸 전임상 연구라 합니다. 자, 두 번째, 임상 연구. 영어로는 클리닉이라고 붙거든요. 그 클리니컬이라고 붙으면 이거는 사람한테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상, 2상, 3상. 1보다는 2가 많고 2보다는 3이 많죠. 이거는 숫자 노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사람한테 하는 연구입니다. 임상 연구. 전임상 연구에서 임상 연구 넘어가는데도 IRB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그런 단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1상, 2상, 3상 이 하나씩만 해도 몇 달씩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해서 했단 말이에요. 돈을 어마무시하게 제약회사에서 들여서 전임상 연구 통과 IRB 하고 1상, 2상, 3상까지 다 했어요. 근데 신약 허가 신청 검토하는 NDA라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분석을 쫙 해보는 거죠. 해보고 오케이, 난 오케이. 오케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판 후 감시라는 게 있어요. PMS라고 해서 언제든지 팔지 마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치료제가 될 수 있지만 양날의 칼처럼 치명적인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박스 12번 보시면 2020년 참 코비드 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승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백신과 약물은 향후 안전 위에 철저한 단계를 거친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를 조금 스킵한다거나 혹은 긴급 승인 뭐 이런 형태로 하기도 하죠. 자, 전임상 연구 있습니다. 전임상 연구는 아까 두 개절 했죠. 실험실 연구랑 동물 실험. 그래서 다양한 광범위한 실험을 포함한다.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실험실에서 한다. 실험실 뭐 여러 가지 갖고 할 수도 있고 동물 실험까지도 이거를 전임상 프리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죠. 프리 클리니컬 프리란 말은 전, 클리니컬은 임상 사람 전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니컬인데요. 임상 시험, 임상 연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대상이 누구다? 사람이다. 그래서 왜?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한다.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다. 이거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임상 연구. 프리클리니컬은 동물하고 실험. 클리니컬은 사람. 1상, 2상, 3상. 1상 보세요. 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몇 명 안 모아도 되네. 20명에서 100명. 됐어요? 1상은 멀쩡한 사람. 한 반, 두 반 정도? 이렇게 생각합시다. 멀쩡한 한 반, 두 반. 자, 2상은 환자한테 합니다, 이제. 환자한테 하는데 조금 더 많죠. 1상보다는. 100에서 500명 정도. 3상은 대규모입니다, 대규모는 몇만 명 단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죠. 3상까지 가는 데만 해도. 1상, 2상은 요거는 뭐 얼마 주고 도네이션 받아갖고 이리저리 하면 되는데 3상은 몇만 명이니까 이거는 나라가 나서서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그냥 자기 돈 들어서 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확 몰렸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막 대박 나기도 하고 뭐 이게 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두 번째, 임상연구. 클리닉 붙어 있으면 1상, 2상, 3상.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1상 하면 건강한 한반, 두반. 그 다음에 2상은 뭐죠? 환자인데 한반, 두반. 몇 명 되지 않는다. 근데 3상 넘어갔다 이러면 대규모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건강한 사람 20명에서 100명. 처음으로 환자한테 한다? 100명에서 500명. 3상은 대규모다. 자, 그 다음에 신약 허가 신청의 검토는 이제 이게 절로 넘어갔죠. 이게 뜨거운 감자가 이제 FDA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FDA에서는 보통 17개월에서 24개월 동안의 기간이 소요되고 승인되고 나면 최종 과정이 시판 후 감시로 진행할 수. 만약 거부되면 다시 회사로 돌려보낸다.
여기 보시면 17개월에서 24개월. 근데 이건 유동성이 있겠죠, 그죠? 긴급 승인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시파노 감시는 PMS라고 합니다. 포스트 마케팅, PM,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 감시하는 거죠. 시판 후에 감시한다.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라고 해서 최종 과정으로 대규모 사용자가 해로운 반응을 보이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게 된다. 피드백 받는 거죠.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피드백. 굉장히 철저하지 않습니까? 자, 그림 한번 보고 다시 볼게요. 1단계 전임상 연구는 뭐다? 기억할게. 동물 실험과 초기 실험,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 그게 된다. 보통 평균이 18개월 적어놨는데 좀 줄어들거나 생략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단계가 임상 연구죠. 임상 연구는 1상, 2상, 3상이 있다. 임상 연구 사람에다가 한다. 이제 1상은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 한두 반. 2상은 아픈 사람 조금 더 숫자가 늘고 3상은 대규모. 기간 평균이 몇 년이죠? 5년이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3단계 이거는 이제 신청 허가 검토죠. 그것도 한 24개월 정도. 마지막 PMS 단계도 좀 이거는 뭐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코비드 19 돼 있는 백신 관련된 얘기만 간단히 얘기하면 뭐 모더나 하는 회사에서 나라의 돈을 받아서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라고 해서 굉장히 이 군대 작전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메신저 RNA 1273이라는 백신 개발. 그러니까 이거를 벌써 제가 보니까 논문을 뭐 NEJM이라고 뉴 잉글랜드 오브 저널 읽어보면 1상, 2상 막 같이 하고 3상은 벌써 여름에 진행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머니 파워가 굉장히 원래 RNA 베이스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 때문에 이게 참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힘들다고 했었는데 역시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파트 같으면 이게 이제 자본이 따라주다 보니 이런 작전도 펼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수정하고 이렇게 긴급 승인하고 뭐 이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임상 연구에서 임상 연구 넘어갈 때 아까 제가 IRB라고 어떤 얘기했는데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라고 Institutional Review Board라고 IRB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학원에 간다거나 연구 논문을 쓴다거나 특히 클리니컬하게 환자 관련된 걸 쓰려면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닥터들 보면 석사, 박사 연구 논문 쓰기 위해서는 IRB 승인이 꼭 있어야 되고 한 300병상 규모의 병원도 준비되어 있는 병원들도 많이 있고 웬만한 대학 병원들은 다 있습니다. IRB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쪽에 연구자를 보호하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IRB라는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물 규제인데요. 약물 규제는 뭐 FDA에서 5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1단계가 가장 높은 중독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임산부 안정성은 나중에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X단계가 가장 위험하다. 하나씩 보시면 규제 약물을 왜 규제해놨느냐. 남용과 의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남용과 의존 문제는 실제 어딕션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꼼꼼하게 남용과 의존 한번 병명할 때도 그런 얘기 했을 건데 헤로인이나 뭐 여러 가지 암페타민 이런 것들 중독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죠. 이런 규제 약물 넘버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남용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의존 가능성도 높고 정신적 의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규제 1단계. 진짜 이거는 조심해라. 이런 거죠. 헤로인, 마약이죠. LDS도 마약이죠. 마리화나, 엑스터시. 이거 다 마약입니다. 그죠? 마약 관련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것들도 보면 여기 보시면 몰핀이죠. 몰핀 베이스. 암페타민. 요즘 얘기하는 히로뽕. 그런 것들이죠. 코케인. 이 북유럽에서 많이 하는 코케인, 코에다가 하는 이런 것들 마약이죠 거의 대부분. 3단계쯤 내려와야 이제 뭐 코데인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나옵니다. 벤조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조금 덜한 것들이에요. 4단계쯤 내려오면 이거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뭐 알프라졸람, 뭐 여러 람제팜 이런 거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항우울제라든지 수면제라든지 이런 종류들이거든요. 가장 낮은 단계는 이 기침약 정도 되겠죠. 그래서 미국 약물 규제 1단계는
어딕션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산부에 있어서는 이거 테라토젠이냐 기형을 생길 수 있느냐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데 대부분은 C군입니다. 대부분은 C군이고 요거 보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다. 실험실에서건 동물 실험이건 아무 문제 없는 철 문제 정도 있습니다. 두 번째 B 정도 되면 일반적인 소화제나 타이레놀 같은 정도 위산제제 이 정도는 동물 실험에서도 확인이 안 됐고 인체 실험에서도 확정만 안 돼 있다. 이 정도면 안정합니다. 그리고 C형까지는 보통은 이제 그 오르가니제이션 되는 3, 4개월 지난 다음에는 C형까지는 괜찮게 임산부에도 쓰거든요. 동물 실험에서 일부 영향은 보고되어 있지만 인체 실험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 안에 이제 기침약, 콧물약, 웬만한 그런 증상 완화제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간질약이나 항암제나 항응고제, 쿠마린 같은 것들은 명백하게 태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대충 C다. 이게 약품 보시면 임산부 관련된 건 항상 약제부 뒤쪽에 다 나와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개요, 이름, 화학명, 일반명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 있었죠. 됐고. 임상 실험, 전임상 단계, 동물 실험, 이제 실험실 실험. 임상 시험은 3단계, 1상, 2상, 3상. 1상은 정상 몇 명 안 된다. 2상은 환자인데 몇 명 안 된다. 3상은 대규모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단계가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PMS 단계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약물 규제. 1단계는 굉장히 어딕션이 잘 되는 약물. 그 다음에 이제 임산부에 쓸 수 있는 약물은 대부분 C형이고, X 정도는 명백하게 테라토젠, 기형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약물이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약동학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감사합니다.